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쌤, 다울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덥다가 맞아요. 추웠다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네?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경주는 뭐 20도까지 올라갔다고. 12월에 참. 네. 좀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많은데 네. 오늘 우리가 캅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은 좀 변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나가보면 다들 옷 스타일도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패딩 입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스웨터, 니트만 입고 있거나 반팔만 입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패셔너블하네요. 네. 진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확 다가온 것 같아요. 오늘 이 녹음 전에 언론사 한 곳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신규 기자들 인터뷰를 했는데 네. 10명 중에 8명은 기후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요. 정말요? 네, 그 그러니까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기후변화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루고 싶다는 거죠. 제가 저희 캠페인 플래닝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딜로이트에서 전 세계 밀레니얼과 G세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MZ세대를. 예,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상위권이 기후변화가 그들이 아주 우려하는 요소라는 그런 대답들이 나왔거든요. 결국 사람은 이제 생존에 대한 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능을 이제 위협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설문에서 투영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 Z세대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늘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몇몇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난번에 저희가 MBTI에 대한 방송도 했었고 캅 28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또 댓글 소개해 주시죠, 저스틴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라프 93395번님, 네,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MBTI와 엮어 이야기를 하시다니 신박해요. 요즘 환경부 태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띠와 혈액형 이야기에 킥킥거리며 웃었네요. 저스틴 쌤도 ENFJ라니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그분이 ENFJ인가 보네요. 지라프님, 예. 참고로 제가 나왔던 학교에 그 뭐라고 동물 있잖아요. 네. 동물이 기린이었어요. 정말요? 네, 지라프. 정말 예, 뭔가 나중에 우리 회사에 오시면 제가 커피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린을 상징으로 한 학교가 있다니 신기하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스틴쌤과 뭔가 이 캠페인 아이디어를 짜시면 되게 활발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댓글은 다울쌤이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팟빵에서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의 님이 이름 재밌는데요. 네.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임이 괴로울 바에 외로울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의. 그리고 팟빵에서 또 기노온 님이 이번 캅 28에서 획기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 남기셨는데, 오늘이 원래 캅 28 지금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저희가 녹음을 하는 이 시점. 네, 그렇죠. 13일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아마 오늘 뭐 내일 정도 더 있어야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유의 깊게 들어주시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 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13일 오늘 녹음일자인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인 두바이에서 제28회 UN 기후총회가 2주간의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어제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왜 이렇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나요? 보통 2주간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네. 워낙 첨예한 이슈들이 많고 그렇죠. 198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이 협상을 벌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회의 기간 내에 예정했던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이제 회의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만큼 첨예한 이슈들이 좀 많아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이슈들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글로벌 문제인 이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스틴 쌤, 네. 이 UN 기후 총회라고 불리는 UN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UNFCCC 이렇게 불리는데 네. 이 UN 기후 변화 협약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 그러니까 1992년에 이제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협약에는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당사자국들이 매년 모여서 하는 회의를 당사자국 총회, 영어로는 Conference of Parti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의 C, 네? 오브의 O, 파티의 P. 친절한 네. 저스틴. 그걸 따오면 뭐죠? 로보캅 아니고 그냥 캅이죠. 이 얘기 작년에도 네. 개그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로보캅을 모르는 세대가 많지 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로보캅이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영화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 꼭 로보캅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캅, 네. 예, 경찰 아닌 캅입니다. 예, 여기 이 캅이 작년에 이제 이집트에서 열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27번째 회의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캅 27이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28번째 이제 회의이기 때문에 캅 28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국가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좀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회의가 2주나 걸릴 정도로 엄청 다룰 게 많나 봐요. 네, 혹시 맞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그런 회의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다 보니까 그 흔히 생각해 보면 정부만 참여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는 대표가 참여를 하겠죠. 네. 뭐 어떨 때는 이제 대통령까지도 가고 뭐 환경부라든지 외교부 이런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당연히 관료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산하에 보면 아무래도 기후변화라든지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 기관들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가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면 또 누가 가야 될까요? 뭐 언론 그렇죠. 분들도 함께 가셔야겠죠? 다경 쌤 눈치가 백단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회의니까 네. 현지에 이제 언론이 가서 취재를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CNN이나 BBC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매일 나와요. 그렇죠. 이 뉴스들이. 카웨에 관한 예. 뉴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가 네. 기후변화가 심해지니까 최근에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뭐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그리고 포털 같은 데서도 이제 특집 세션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누군가가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누가 지켜보나요? 예, 옵저버라고 네. 불리는데 그게 이제 크게 나누면 뭐 유엔 기구 또는 이제 국제 기구 뭐 IEA 같은 국제 에너지 기구 뭐 네네. 이런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비정부 기구 우리 그린피스 같은 그런 비정부 기구가 NGO라고 들어가죠. 그러죠. 예, 네. NGO가 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NGO 그러면 뭐 환경단체만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뭐 농민이라든지 원주민, 여성, 청소년, 뭐 노동자, 뭐 지자체 이렇게 뭐 대표하는 뭐 그런 네. 9개 그룹 정도 한 3천여 개 단체들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우리 그린피스도 당연히 한 이번에는 30여 명 정도가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 외로 엄청 많은 참가자들이 있고 굉장히 그 종류도 다양한 단체들이 그만큼 있는데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필요하죠. 네, 엄청 큰
행사인데 이번 캅 28의 총 참가자 숫자가 2주간 거의 7만 명에 달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나는데요. 네. 다울쌤이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집트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 캅 28의 소식을 또 우리 국내 시민분들께 매일 전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한 2,000명이 넘는 분들께 어떻게 네. 전달해 주신 건가요? 이번에 제가 다른 일이 좀 바빠갖고 저는 못 갔지만 그린피스는 또 30명 정도 참여했고요. 아까 그렇죠. 저스틴 쌤이 얘기한 대로 네. 지금 동료들이 열심히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현지에서 압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캅에서는 정상들 왔을 때 정상회의라든가 아니면 대표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비롯해서 하루에도 정부 대표단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별 협상을 벌이거든요. 그런 협상이 수십 개가 있고 그 외에도 매일매일 정해진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감축 관련, 온실가스 줄이는 거 관련해서 네. 주로 논의하자. 뭐 내일은 적응 관련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테마가 있거든요. 그 테마별로 아까 저스틴 쌤이 얘기한 3,000여 개의 옵저버까지 참여해서 다양한 토론들이 벌어지는데 또 198개국에서 자기네 나라 홍보관들도 만들고 있고 모든 국제기구랑 비정부기구들이 다 또 홍보관 만들고 있는데 이 홍보관에서도 하루에 수십 개씩 토론회나 행사가 열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의 200개국에서 수십 개씩 하니까 그것만 해도 한 수천 개가 되겠죠. 거기다가 3,000여 개의 그린피스를 포함한 단체들도 여러 가지 사이드 이벤트, 부대 행사를 또 매일 개최하니까 그것도 한 수백 개 되고요. 사실 현장에 가 있어도 전체 논의를 다 따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이런 캅 회의가 벌어질 때마다 에코라는 뉴스레터를 매일 만들어서 회의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리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뿌려요. 그래서 그린피스도 가입해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기후환경단체 연합체가 캔이라고 있거든요. 기후행동 네트워크, 클라이맥 액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약자로 캔이라고 하는데 이 캔이 주도해서 그린피스도 인풋을 넣어서 매일 에코가 발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코를 한국 버전으로 바꿔갖고 국내 기후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분들이 들어가 있는 5개의 텔레그램 방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죠. 와,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번역해서 올리시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뉴스레터를 읽고 번역하시고 또 감수하시면서 캅 28 현장에 있지 않아도 중요한 논의들에 대해서 협상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현재 한국 시민사회 중에서는 캅 협상 논의를 제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제가 네, 그 이걸 많은 매일매일 번역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1,000개의 회의를 네. 이제 취합하신 내용을 다 머릿속에 그렇죠. 넣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캅 28 주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캅 27의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다울쌤이 간략하게 또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캅 27 얘기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연료 사용,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사용하는 데서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인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린피스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페이스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 같은 이런 아랍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방해 공작이 있으면서 페이스 아웃 퇴출이 아니라 페이스 다운 즉 단계적으로 감축시키자는 좀 이렇게 후퇴한 결정이 내려졌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캅 27이 여전히 큰 진전을 만들지 못했고 또 우리가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도 뭐 하와이 산불이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작년에 파키스탄의 홍수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극한 기후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주로 이제 섬나라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남미 뭐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이미 입고 있잖아요. 그 이미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30년 넘게 해왔었는데 네. 작년 캅 27에 처음으로 그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사실 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만들어지는 게 작년 27 캅 27 회의 때 처음으로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캅 28에서도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따가 캅 28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린피스가 이 캅 28 협상에 있어서 주목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인 저스틴 쌤께서 이번 컵28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제 국제사회가 1992년부터 이제 한 30년 정도 기후변화 대응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좀 성적이 좀 초라하죠. 네.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석유나 석탄, 뭐 가스 같은 이제 화석연료가 결국 태우면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줄이지 못하고 이게 계속 늘어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네. 이 기간 때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때보다 한 1.09도 그렇게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기후 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쨌든 뭔가 돌파구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번 컵28에서도 어쨌든 국제사회가 지금 회의 중에 계속해서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문구 네. 그런 것들이 협의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이제 신호를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또 화석연료에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재생에너지 3배 확대하기로 한 것, 그런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협약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네. 용량을 3배 늘리기로 한 것, 그런 부분들의 방향들이 제대로 설정되는 것, 그것이 이번 이제 컵28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세계 기상기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도 상승했고 앞으로 4년 안에 일시적으로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에 도달할 것이 확실하고 또 10년 안에는 영구적으로 1.5도를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도를 맞추고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역사적 배출이 많았던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라는 의무를 교토의정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걸 통해서 부여했었는데 2012년부터는 교토의정서가 끝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체계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한동안 기후변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헤매고 있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야 파리협정이라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해서 이행을 하는데 그 목표의 기준이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고 1.5도 이내로 노력하자는 결론을 파리협정 때는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2도가 아니라 1.5도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까 다울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2도 이내로 막고 1.5도 이내로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보니까 이거 2도도 아니야. 1.5도까지 더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가면 더 그래도 위험해. 네.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2018년에 인천에 송도라는 곳이 있죠. 네. 그 송도라는 곳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바로 이제 2도와 1.5도 상승 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지 그런 과학적인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송도에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모여서 IPCC 총회를 열었어요. 그 총회 결과로 그렇죠.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온 거죠. 송도에서 나온 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되게 특별하네요. 사실 그쵸? 네. 그만큼 이슈가 됐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그 회의를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슈가 좀 덜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컵에서 1.5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도를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 파리협정에서 이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별로 이제 NDC라고 NDC 한 번씩 네. 지나가다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결국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거든요. 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이 제출보다 더 중요하게 이행까지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번 온실가스를 이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하면 네.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대기 중에 머무르는 건 한 1000년까지도 된다고 해요. 나사에서 한 말이.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우리가 온도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최소한 이제 2050년
이후로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50년. 예. 그래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이걸 뭐 순배출 제로, 넷제로 또는 이제 탄소 중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시점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에 사람들 기후 위기 얘기하면 그러면 탄소 중립 해야죠. 네. 탄소 중립 뉴스, 탄소 중립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유엔에서 원래 얘기했던 거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 0으로 만들자. 네. 이게 뭐냐면 그냥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조금만 배출하려면 한정된 양만 배출해야 된다. 에이. 그러려면 2030년에는 중간 정도 줄이고 2050년에 0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를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다. 네. 기울기가 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면적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네. 그 강물이 오염되면 네. 그 뭔가 독극물이 이제 퍼져서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나오면은 정화가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탄소 예산이란 거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탄소 예산이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으로는 이제 45억 톤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41억 톤을 2030년까지 배출을 한다. 예, 미래 세대 청년들 아이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탄소 감축의 부담을 그런 미래에서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경 쌤이 네. 세계 기상기구 얘기하면서 올해가 1.4도를 벌써 넘었다. 네, 예전 네.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근데 이거 우리가 보통 이런 목표를 얘기할 때는 한 10년치의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넘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또 안 넘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기상기구 얘기한 게 올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4도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럼 다경 쌤이 아까 궁금해하신 게 그러면 1.5도 목표 해야 되는데 올해 벌써 1.4도 상승했으면 이제 0.1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0년치의 평균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올해보다 작년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기온 상승 폭이. 근데 이제 10년치 평균을 보면은 앞으로 10년 안에는 10년치 평균으로 봤을 때 영구적으로 1.5도를 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영구적으로 1.5도 목표가 실패하는 걸 막으려고 하면은 지금 빨리 매년 배출하는 맞아요. 온실가스 양을 줄여야죠. 아. 연간 전 세계에서 한 450억 톤 정도가 배출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한 6억 톤, 7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200억 톤, 뭐 300억 톤 수준을 빨리 줄여야 되고, 저스틴 쌤이 얘기한 것처럼 2030년까지는 최소한 절반, 한 200억 ton 수준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정말 0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1.5도를 맞추는 건데, 만약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연간 한 450억 ton 정도 배출하면 진짜로 한 5, 6년 지나면 네. 우리가 1.5도를 맞추기 위해 갖고 있던 탄소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맞아요. 변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꼭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 그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 중립, 탄소 예산. 이 두 가지는 꼭 이제 일반인들도 기억해야 되는 그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도 꼭 탄소 중립, 탄소 예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6년 남짓 그쵸. 이제 남은 건데 이런 진짜 긴박한 상황에서 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캅에서는 1.5도 목표를 위한 탄소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게 이제 한 축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는 거고 이거를 이제 감축이라고 하는데 네. 완화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미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티게이션 관련된 논의가 캅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 즉 태풍이나 폭우, 가뭄,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을 체감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도 감소하고 물 부족도 발생하고 사회 인프라도 피해를 입고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한반도 대홍수 왔을 때 여기에 폭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곳에서 실제 폭우가 발생해서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작년에 1조 2천억 원 손해 입었잖아요. 네. 공장을 맞아요. 못 돌려갖고 4개월 동안 이런 피해를 입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도 피해를 입고 그래서 앞으로 1.5도 이내로 추가적인 기온 상승을 막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후변화는 더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찾는 게 적응이라 그래요. 영어로 아답테이션. 적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티게이션, 감축과 아답테이션, 적응이 캅에서의 논의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죠.
네, 이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랑 아직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 간의 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엄청 크죠. 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또 북미나 유럽 또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산업 선진국보다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 특히나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이 이제 더 크게 입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캅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뭐 다경쌤 벌써 뭐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기후 부정이 네. 이런 문제인 거죠. 사실 이제 온실가스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북반구 국가들이 많이 배출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 피해는 이제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남반구 국가들이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반구 국가들이 이제 적도 부근에 그쵸.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날씨도 이제 더울 것이고 그 근처에 이제 사이클론이나 태풍 같은 것들로 피해도 엄청나게 심하고 홍수 피해도 많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후 부정이 네. 어쨌든 이걸 반영을 해서 캅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먼저 첫 번째 네. 오염자 책임 원칙. 두둥. 예, 영어로는 Polluter Pays Principle PPP라고 합니다. 기억하긴 쉽겠네요. 예, PPP 좋습니다. 그 오염을 시킨 국가, 즉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가 그 배출량에 비례해서 이제 더 책임을 져라. 그러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 원칙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윤 선생 영어 예. 교수. CBDR-RC라고 그렇게도 보통 얘기를 CBDR이라고 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예. 짧게.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기후 변화에서는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더 많이 배출한 국가가 당연히 또 더 책임을 지고 또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남반구 국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도국 국가들을 도와주고 기술을 제공하고 재원도 지원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 저스틴 쌤 음.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실제 캅의 협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런 원칙들이 이제 뭔가 강제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유엔 자체가 세계 정부이긴 하지만 네. 강제성 있는 것들을 규제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유엔 체제 안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한 기후변화 협약을 얘기할 때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이행 수단으로서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 재원, 돈 지원하는 거랑 기술 이전해 주는 거랑 개도국의 역량 배양을 시켜주는 거를 중요한 주제로 논의를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럼 선진국, 개도국 이렇게 둘로 딱 나눠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 안에서는 뭐 EU도 있고 네. 아니면 EU에 포함하지 않는 선진국들도 있고 그다음에 동국권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개도국 중에서도 뭐 섬나라 국가들 연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빈국들 연합도 있고 남미 국가 연합도 있고 아랍 국가 연합, 아프리카 국가 연합 등등 다양한 협상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 블록별로 자기네 입장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들이 이런 각각 협상 블록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도 보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보고 국가별로 이런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는지 그다음 우리가 국가별로 목표대로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점검을 어떻게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캅에서 다 논의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뭐 예를 들어 지난번 캅을 열고 그동안 또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렇게 매년 보기도 건가요? 하고 저희가 캅 주제 얘기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라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또 크게 점검하기도 해요. 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게 점검했을 때 만약 이행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에게는 또 어떤 뭐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뭐 직접적인 무슨 벌금이나 이런 페널티가 있진 않지만 네. 유엔 협약 자체가 같이 지키기로 합의를 했고 그걸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압박도 들어가겠지만 직접적은 아니어도 간접적인 경제적인 압박 같은 경우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유럽 국가 중심으로 그 논의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이 우리 유럽은 제대로 지키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건 사실 경제 제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UNFCCC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글로벌한 사회에서 공동의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을 할 때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간접적인 페널티들이 가게 되죠. 오, 그래도 이런 게 굉장히 연관돼서 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다경 쌤이 저희가 지난번에 MBTI도 알아봤지만 네. 뭔가 실질적으로 저는 가시적인 변화를 딱딱 맞아요. 보는 걸 되게 이게 좋아하는 사실 건데. 논의만 니네 안 지켰어? 니네 벌금 내. 네, 저는 니네 안 지켰어? 수출 못해. 그러면 뭐 이게 여기 항상 식량 수출하지 마. 뭐 궁금한 이렇게. 거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결과가 이게 항상 궁금해서 정말 그럼 논의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게임 이론도 그런데 이거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하면 모두가 루저가 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는 지켰어. 우린 지켰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랑 중국이 안 지켜. 그럼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이랑 중국이 안 지킬 거라고 예상하니까 우리도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유엔 협상이란 게 다 같이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네. 그 안에서 또 국가별로 파워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뭐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 그렇게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럽 전체의 블록 형태에서의 가할 수 있는 제재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페널티를 좀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 힘이 세고 전 세계 정치, 사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기후변화 협상에 참여할수록 사실 그 이행력이라는 게 좀 더 커지죠.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국가 쪽에 속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깍두기예요. 아, 왜냐면 오마이갓. 예전에는 우리가 네.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7, 네. 80년대 발전해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OECD 가입하고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고 네. 또 전 세계 중요한 경제국 20개국의 모임인 G20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UNFCCC라는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개도국을 분류가 됐다가 중간에 선진국으로 바뀐 거죠. 맞아요. 근데 그 분류 체계는 UN 기후변화 차원에서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럽에 붙기도 애매하고 미국에 붙기도 애매하고 그러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미나 동남아 국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국가들끼리 모여서 만든 깍두기 그룹이 있어요. 또 이 그룹이 환경 있어요. 건전성 그룹이라고. 어머 이름. 한국, 스위스는 이도 아니잖아요.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뭐 룩셈부르크, 뭐 이런 국가들 한 6개가 애매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놨는데 이 협상 그룹 EIG라고 불리는 환경 건전성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나름 기후변화 협상에는 조금 진보적인 역할을 맡지만 네. 그 안에서 또 한국은 또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많이 부리는 국가이죠. 또 깍두기끼리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캅28의 의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사실 네. 처음 이제 캅28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선정이 되면서 그리고 보통 그 의장을 그 유치한 국가에서 의장을 그렇죠. 정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에 의장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나라에서 호스팅을 하면 그 호스팅을 하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의장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누구를 뽑았냐가 또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석유회사 여기 최고 경영자가 이 네. 의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금연 정책 만들자고 하면서 말보로 회사 CEO가 그 금연 정책 만드는 그 위원회 의장을 맡은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요게 우리는 이제 UAE니까 그 석유 산유국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 알자베르 의장이라는 사람이 네. 석유 회사도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뭐 에너지 전환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방어를 했었죠. 그리고 또 화석연료 기업 CEO 출신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산업계를 잘 알아서 오히려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댔죠.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가? 너무 이제 편향되게 보지 말자 네.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니나 편향되나요? 다를까. 쪽에 연기는 나지 않고 우리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여러 네. 가지 논란을 많이 만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거에 지금 이 회의가 우리가 녹음한 시점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가 작년에 캅27에서는 단계적인 감축 페이스 다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계속 페이지 아웃 그러니까 네. 퇴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화석연료를 그걸 이제 계속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엔 잘 안 됐고 올해 캅28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2도를 위해서 화석연료 퇴출을 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의장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의장. 전 세계 와. 수천 명의 과학자가 네. 수십 년간 논의를 해서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놨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 과학적 근거 없는 거 아니야 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멘트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번 회의의 최악의 멘트였네요. 뭐 그래서 논란이니까 나중에 뭐 사과를 했다 뭐 아, 그런 얘기도 정말요?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거 외에도 네. 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업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업계들의 로비스트들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아. 컵28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 사람하고 결을 맞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CCS 이런 아주 엄청난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석유 이제 가스 이거 뽑아내고 그걸 다시 이제 우리가 자원으로 만들면 돼라고 이제 홍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왜 이거 자꾸 감축 이거 퇴출 이런 얘기하냐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2,500명이나 왔는데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컵 회의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가장 많았다. 네,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로비스트가 가장 많은. 그래서 이번 컵 28에 대한 이제 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또 적극적으로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분들의 입지가 또 줄어들고 네, 그럴 수밖에 의견이 없죠.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캔에서 캔이 뭐였죠? 클라이맨 액션 네트워크. 네, 클라이밋 액션 네트워크에서 오늘의 화석상이라는 것을 이제 컵 회의 기간에 매일매일 만들어서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수상자가 언제 수상되죠? 우리나라가? 이게 그 오늘의 화석상이라고 네. 파실 오브 더 데이라는 상인데 최악의 기후위기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후위기 대응을 막는 그런 최악의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한 곳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 6시에 컵 현장에서 이 수상자를 되게 위트 있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많은 국가나 이런 단체들이 수상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한국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수상을 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승은 아니었고 아쉽게도 준우승이었습니다. 그때 아쉬운 건가요? 준우승은 네. 수상자 명단에 나오죠. 근데 준우승인데 한국이 준우승한 이유는 네. 지금 호주에 그 바로사 가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엄청난 양의 다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펀딩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네. 이제 더 이상 신규 화석연료 채굴 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선정이 됐고 그 외에도 캐나다 엘버타 주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된 적도 있어요. 야심찬 캐나다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그리고 미국이 또 한번 선정됐고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이면서 앞으로 새롭게 개발할 석유가스 계획의 3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해요.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시키자는 문구에도 반대하고 있어서 미국이 선정됐고 네. 또 브라질은 지금 룰라 대통령 되면서 컵 30 내후년 2025년에 열리는 컵이 이제 브라질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룰라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서 재선되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브라질이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펙에 가입을 했어요. 네. 오펙이 석유 기구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석유를 캐겠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에 가입을 했고 새로운 603개의 새로운 석유 광구를 개발하는 입찰을 공고를 냈어요. 거기다가 또 사우디가 또 이번에 선정했는데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퇴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았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컵 27에서도 가장 악당 국가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선정이 됐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선정이 됐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권 없이 기후정의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도 기후정의를 챙기면서도 그 안에서 인권도 챙겨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문제들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관련해서 오늘의 화석상을 한번 탔죠. 저희가 지난번에 왜 군사 분야 온실가스 맞아요, 배출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또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그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날 거고 이런 화석상이라는 거에 불명예를 아는 게 좀 안타깝네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번 세계 4대 기후학당에 한번 선정돼갖고 네. 오명을 한번 떨치고 나서 작년에도 제가 컵 27에서 한국을 수상국으로 좀 밀었었는데 제 로비가 약했는지 실패했지만 올해는 참 이게 우픈 내용인데 그러게요. 안 받은 게 제일 좋은데 한국이 예, 예.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기후변화 대응지수 매년 한 18년 정도 세계 NGO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지수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쵸. 네. 거기서 이번에 뭐 64개 나라와 EU까지 포함해서 64개 국가 이제 지역
이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1위였고 꼴찌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그 밑에는 보면 산유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개인 페북에다가 농담으로 우리나라가 오펙 국가도 아니고 석- 그러게요. 예. 좀 더 우리나라도 기후 대응에 적극적인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빌보드 1등하고 월드컵 4강 이런 건 좋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최악의 기후 악당상 같은 건 좀 안 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좀 희망을 가져보고 왜냐면 또 이제 캅이 2주간이나 길게 열리면서 엄청난 협상과 토론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런 협상이 잘 되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이고 네.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회의가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머지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2부에서 네. 마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